네, 김혜진 아나운서, 서프 구조대라는 얘기를 저는 뭐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휴가철에 물놀이 가시기 전에 좀 조심할 사항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원도 양양의 한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겨우 얼굴만 내민 채 구조를 기다리는 남성. 맨몸으로 바다 한가운데까지 떠밀려 나가서 모자 끝부분만 겨우 물 밖으로 내민 아주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예.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가 다가가서 자신의 보드를 건네면서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파도 때문에 그대로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때 한 남성이 서핑보드를 타고 빠르게 다가가고 있죠. 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냥 이 남성을 지나쳐서 가버립니다. 네. 알고 보니까 더 먼 곳에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던 여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은 능숙하게 자신의 보드에 매달린 줄을 여성에게 붙잡게 해서 구조를 이어갔고요. 이렇게 보니까 해안가에서 얼마나 먼 지점까지 갔는지 실감이 나실 텐데요. 네. 이 구조에 나선 남성은 먼저 튜브를 탄 여성을 구한 뒤에 다시 돌아가서 표류하던 다른 남성까지 안전하게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서프를 지금 이렇게 막 헤엄쳐가는 속도를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네요. 저분,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저 튜브를 갖고 있는 분은 왜 이렇게 저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이한류 때문에 그래요. 네. 이한류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데 이한류가 뭐냐면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그런 해류를 우리가 이한류라고 하는데 이게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과학적 관측이 어렵기 때문에 언제 이한류가 나타날지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소리 없는 공포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한류가 만약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바다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한류 뭐 예를 들면 날씨 뭐 내일 날씨를 전할 때 가끔 기상캐스터들이 이한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류가 발생하게 되면 파도가 네. 커지면 그럴 경우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힘으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한류 위험 경보가 발령이 되면 절대로 바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그래서 이렇게 구조하러 온 서프 구조대가 없었다면 정말 더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 밤에 이제 해수욕하다가 이제 또 떠내려가서 이제 또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물에 빠지면요. 사실 이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이제 구하러 온 사람들 막 붙잡다가 이제 둘 다 같이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핑숍 업주는 인근에서 이제 강습하던 이제 서핑숍 업주인데 이 바다에 저기 사람들이 빠지니까 바로 그냥 가서 구조를 한 겁니다. 네. 만약에 구조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표류하고 있던 시민을 구한 남성의 이야기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강습을 하러 이제 바다에 나가서 있는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구조해달라는 그 외침이 있었어요. 좀 상황이 급박한 것 같아서 이제 서핑 보드를 들고 바로 구하러 갔는데 이제 남성 한 분이랑 여성 한 분이 물에 빠져 있었는데 이한류로 이제 쓸려가고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서퍼분 한 분이 이제 남성분을 먼저 보드 위에 올려놓고 안정을 취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튜브를 타거나 아니면 보드를 타고 있거나 하면 이한류에 더 빨리 떠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더 멀리 떠내려가기 전에 여성분을 제가 먼저 구했습니다. 이용 기자님, 그런데 이렇게 이 남성이 빠르게 구조를 할 수 있었던 비결 어떤 데 있었습니까? 네, 이 남성 바로 지난달 21일 강원도에서 출범한 이 서프 구조대의 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프 구조대가 뭐냐면요, 전국 최초로 민간 합동 구조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인명 구조 같은 경우는요, 특히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성이 좋은 서핑숍의 업주, 강사, 지역 주민 등 111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아까 드린 것처럼 이한류는 소리 없는 공포여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지역 주민들이 재빨리 가서 구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구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라를 지키는데 현역 군인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비군, 민방위고 또 이 나라를 지키는데 공헌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그러니까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다 동원한다도 뭐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대원을 따로 선발한 셈인데 사명감도 아주 대단하다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좀 이분들 같은 경우에 속초 해양경찰서에서 인근에 그러니까 서핑 샵을 운영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대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 서핑 샵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 그럼 우리가 민간 해양 구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서프 구조대를 만든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참여수당이 소정의 참여수당만 지급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111명이나 돼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구조대니까 사실 뭐 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에 혹시나 해수욕장에 그 자기들이 일하는 일터잖아요. 네네. 일터에 오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저렇게 봉사도 하고 훈련도 하시면서 구조를 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저분들 민간인이시고 아무런 대가도 안 받지만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걸 보시면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이 있네요. 이렇게 서프를 밑에다 뒤집었다가 넣어가지고 넣은 뒤집네. 다음에 다시 뒤집고 그 위에 올라타서 그러네. 헤엄쳐 나오는. 자, 김태신 씨가 서프 구조대로 참여하게 된 계기를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안전하게 그냥 바다에서 사고 없이 뭐 해수욕이든 서핑이든 즐겼으면 해서 이렇게 서프 구조대에 들어갔습니다. 서프 구조대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명감을 갖고 구하게 되니까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냥 사고 있나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확인은 꾸준히 하고요. 강습 나가 있거나 이제 바다에 있을 때도 이제 뭐 주위를 계속 살피면서 뭐 위험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피는 편이에요, 저희는. 바다마다 이안류가 생기는 포인트나 이런 건 다 틀려서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까운 서핑샵이나 아니면 뭐 안전요원이나 바다에 이안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아니면 바닷속에 뭐 바위나 암초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요. 네,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물놀이 사고도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물놀이 할 때 각별히 주의할 점도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일단은 본인이 본인 수영 실력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아, 수영 그렇죠. 못하는 사람보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또 많이 너무 당하더라고요. 자만심을 가지고 또 깊이 들어갔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은데 구명조끼라든지 안전장비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은 바로 긴급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안전요원이라고 그러죠. 네. 그분들 근처에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분들 근처에서 수영하거든요. 제가 수영 별로 못해서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호우라든지 이안류 특보 같은 거 내려졌으면 네, 네. 물놀이 중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김밥 한 줄 먹고 몸무게 5kg이 빠졌다는 이 소식 글쎄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최지봉 교수님. 만약에 이게 어떤 김밥이에요? 어떤 김밥이냐면요. 일반 김밥이 만약 김밥 한 줄 먹고 5kg 빠진다면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식중독 김밥 얘기입니다. 분당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판매했는데 그 김밥을 먹고서 고통을 당한 분들의 얘기인데요. 한 3분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주부 같은 경우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중3 딸아이가 39.8도의 고열에 설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병원을 네. 갔더니 김밥 먹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결국 음식 먹고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라고 완전 쑥대밭이셨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고 예. 임산부도 이 김밥 때문에 어려움 고초를 당하셨는데 예. 초기 임산부입니다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김밥 먹으러 고열 39.2도 그다음에 복통, 설사, 근육통까지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도 받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버텼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젊은 아내분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은 네. 김밥 포장해서 먹은 다음 날부터 남편과 난리가 났다. 남편 아이고. 며칠 사이에 5kg 빠지고 출근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얼마나 이 김밥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당의 해당 김밥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김희진 아나운서 어떤 일인가요?
네, 방금 일단 최진봉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분당구에 있는 이 2개 김밥 전문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낮까지 확인된 환자가 169명에 달하는 아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증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그 해당 김밥집은 뭐 그래도 비교적 이름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였었던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전체 김밥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수도권에만 이 김밥 전문점이 3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분당 2곳에서만 김밥을 사 먹은 사람들에게 식중독 증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 이용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A지점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그리고 B지점은요, 이달 1일에서 2일에 이용한 손님들에게서 이런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고요. 네. 같은 기간에 이용 고객만 1,000명이 넘고 팔린 김밥만 4,000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는데 두 지점 모두 김밥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판매했던 재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김밥 4,000줄이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뭐 4,000명 한 줄 먹는다고 하면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예.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2개 지점에 이제 가가지고 뭐 저 음식물은 안 남아 있으니까요. 도마하고 식기에서 검체를 채취했다고 그래요. 가검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균이죠.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네네. 예, 이게 지금 아마 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역학조사까지 이제 종료가 되면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 근데 이런 그 대형 사건 사고가 뭐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비슷한 전조 증상도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건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합니다. 해당 김밥집이 지난해 5월에 문을 열었는데 예. 개점한 지 3달 만에 위생 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리하는 직원이 장갑을 끼지 않는다, 또 조리하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진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에서는 행정 지도를 나와서 이제 지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별다른 조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게 이제 뭐 담당 관할 지자체가 성남시인 것 같아요. 성남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성남시는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분당구에만 4,000곳이 넘는 음식점이 있대요. 근데 네. 4,000곳이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들이 너무 적어서 일일이 다 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감시원이 적으면 감시원을 늘리더라도 안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 위생 점검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지난 6월에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관내 배달 음식점 462곳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그 검사 명단에 이게 없어요. 이 식당은. 그러니까 왜 이 식당이 빠졌는지, 이 김밥 전문점이 왜 빠졌는지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김밥 같은 경우 배달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안 된 것도 의문이고, 제대로 검사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분당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저 김밥집도 사실 굉장히 당황했겠죠. 자기가 뭐 의도해서 살모넬라균이 이렇게 번식하도록 두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뭐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김밥집은 SSN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 사죄드린다. 뭐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이제 사죄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런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업주에 일단 항의를 해야겠죠. 예. 근데 이렇게 다행히 업주가 이제 인정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네. 그 음식을 먹고 뭐 식중독에 걸렸느냐라는 인과관계를 또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는 A 식당에서 먹어서 걸렸는지 B 식당인지 C 식당인지 네.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심되는 식당이 있으면 빨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빨리 병원 가서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받고
이제 그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 배상 규모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치료비랑 그다음에 그동안 일하지 못한 일실 치료비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민의 이 건강, 식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봐도 수상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어떤 수상한 차량들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일 밤에 부천 시내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8.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면서 결국 이 차량은 전소되고 말았는데요. 예. 이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트럭 운전자와 사고를 낸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성 이렇게 총 2명이 발견이 됐는데 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의 큰 부상을 입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승용차에 동승자만 있고요. 정작 운전을 한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운전자 상태 얘기가 없네요. 네, 사고 직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운전자는 없었고 나는 동승자다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만 발견을 했습니다. 예. 이 남성은요, 운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요. 차는 움직여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운전자가 사고 내놓고 어딜 간 겁니까? 아니면 글쎄 이게 뭐 어떤 일인지 최진보 교수님이 결과를 좀 얘기해 그러니까요. 주시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운전자는 없고 동승자는 있는데 차는 사고가 났고 이거 네.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블랙박스를 보면 나오는데 전소가 돼 버렸어요.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도 다 타가지고 사실 블랙박스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보니 술 냄새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동승자를 주장하는 30대 남성한테 계속 추궁을 한 거죠. 처음에는 같이 탄 운전자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 뭐 발뺌을 하고 이러다가 예. 결국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경찰이 그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집요하게 추궁을 했을 거예요. 네.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30대 남성이 결국 제가 했습니다. 라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는데 경찰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네. 경찰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김복준 의원님도 경찰 하셨지만 이 정도 가지고 속을 수 있는 경찰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런 황당한 거짓말 실제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도 없죠. 수도 없는데요. 네. 저건 뭐 현장 경찰관이 두 마디만 질문하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눈 가리고 하신 건데 이미 경찰은 아마 감지를 했었을 거고요. 실제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음주 측정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으로 파악됐대요. 우리가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도 예. 되죠. 근데 이 사람 말이 더 웃겨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 그랬더니 내가 승용차를 몰았던 거 운전한 건 맞지만 내가 왜 동승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술 취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 차도요. 이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마 그 직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렌트카로 이제 아마 예. 빌렸던 거 이거를 지급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사고를 낸 겁니다. 가끔 우리가 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 사람은 좋은데 술이 문제지,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 있는 거죠. 술에 우리가 그 책임을 넘기면 죄 없는 술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김희준 아나운서, 이번에도 경찰들 눈에 자꾸만 밟힌 그런 차량이 있었어서 또 뭐 스토리가 전개되나 봐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에 깊은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순찰하고 있던 경찰들 눈에 자꾸만 밟히는 수상한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평소와 같이 순찰을 하고 있는 순찰차입니다.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저 앞에 길을 막고 있는 검정색 차량 보이시죠?
왜 이렇게 차를 세워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을 해달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나서 마저 순찰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해결이 됐을 줄 알았는데 다시 골목을 돌아서 확인을 하러 와봤더니 이 차량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네. 이상함을 느낀 경찰들 순찰차에서 내려서 이 차량에게 다가갔고요.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라도 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런 경우는 가끔 동네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현직에 계셨던 분으로 저런 걸 보면 좀 감이 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차량 그냥 서 있구나 그러다 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이제 순찰 중인 경찰관이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차량이 길목을 막고 있으니까 네. 이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요. 네. 그때는 뭐 그 사람도 깨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외관상 특별한 부분이 없으니까 아, 지금 빨리 차 좀 빼주십시오. 이 길목 막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경찰은 일단 저렇게 계도를 하고 나면 한 바퀴 돌고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 네. 장소에. 실제로 이행이 됐는지 여부를 보거든요. 그래서 제 차 들렸더니 요번에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조수석에 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막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변에 무슨 이상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었겠죠. 좀 뭐 의심의 여지를 산 거네요. 예. 김희준 아나운서. 그래서 이 운전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럼 다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사건의 전말이 영상 속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차량이 길을 막고 정차하고 있던 그때 순찰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 순찰 돌 때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를 이동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차량이 후진으로 차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근데 어딘가 좀 불안불안하죠. 결국은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마는 모습입니다. 운전자가 결국 차에서 내려서 이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차 뒷모습을 좀 살펴보는가 싶더니 입간판 그대로 두고 가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다시 세워두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건이 이어져 왔는데 이 남성 그런데 운전석에서 내렸잖아요. 지금은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로 가서 차를 탑니다. 이후에 경찰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상한 이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경찰관의 매의 눈에 딱 걸린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가 됐습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술을 먹으면 약간 좀 이제 긴장감이 높아져서 아,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그래서 여하튼 이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던 경찰관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이렇게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운전석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일단 가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냥 괜찮고 자기는 이제 추워서 히터를 틀고 잠깐 앉아서 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회피하는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실제로 좀 추웠나요? 예, 그렇게 막 추위에 떨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영상의 온도였습니다. 그때도. 차 문을 열고 저희가 이제 그때 질문을 했을 때는 그제서야 저희가 이제 술 냄새가 이제 났었고 좀 대화를 하면서도 약간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남대문 경찰서 교통팀과 공조를 해서 이렇게 검거하게 됐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운전자가 변명을 한 날이 추워서 내가 히터를 틀었다. 이거는 좀 너무 말이 통하지 않는 변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변명만 들어도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만취하면은 네. 뭐 이렇게 오한이 오긴 하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아마 겨울에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5월 말이거든요. 5월 네. 말이면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춥지가 않고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터를 틀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도 너무나 이 사람이 이상해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술 마시면 당연히 운전대 잡으면 안 되고요.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인명 피해 엄청납니다. 혹시라도 딱 한 잔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 명 중 딱 한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10억 명 중 딱 한 사람, 김희진 아나운서. 바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우리 네. 김연경 선수는 실력이면 실력, 리더십이면 리더십, 또 경기의 흐름을 읽는 눈까지 너무 많은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김연경 선수가 터키와의 경기에서 심판에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두 전략적 판단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에 따르면 심판이 좀 상대가 항의를 하면 이후에 꼭 보상 판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경고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은 상대편에서 항의하면 그 다음에는 맞아요. 왠지 맞아요. 그쪽 편에 조금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야구 경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튼 김연경 선수가 항의를 굉장히 세게 했었는데 그러면 심판이 이 감정이 상해갖고 이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좀 나쁜 감정도 가졌을 만한데 오히려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안진영 기자님 찾아왔다 그러죠? 네, 8강전 승리를 거뒀죠. 빨리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기쁨을 만끽할 만한데 늦게까지 경기장에 남아 있다가 이 알루시 주심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레드까지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본인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오해를 푸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왜 그게 필요했냐면요. 지금 준결승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결승까지 또다시 최소 2경기는 치르게 되는데 알루시 심판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알루시 심판에게 너무 강하게 어필했었기 때문에 이 올림픽 배구 심판진 모두에게 한국 대표팀이 자칫 밉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김연경 선수다운 행보를 보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루시 심판의 인상이 굉장히 선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이 중계 과정을 보면서 심판 되게 착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또 굉장히 영어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해외 리그를 오래 뛰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주장으로서 역할도 하면서 이 주심이나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연경 선수의 영어를 들어보니까 역시 영어는 발음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더라고요. 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김연경 선수가 5세트 됐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 졸였잖아요. 이거 네. 큰일 났다. 맞아요. 3세트까지 이기다가 4세트에서 우리가 약간 힘없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흐름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때쯤인데 김연경 선수는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5세트를 앞두고서 무조건 승리를 하겠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영어 얘기하셨으니까 네. 배구협회에서 김연경 선수를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We have said over and over.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우리는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연경 one in a billion 그랬어요. 10억 명 중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한 선수다. 역시 영어는 발음이 아니라 의미죠. 저는 발음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세계가 극찬하는 선수라는 건 명확하고요.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있대요. 네. 이제 4세트까지 했어요. 동점이잖아요. 마지막 네. 세트 5세트를 앞두고 김연경 선수가 후배들하고 모였는데 그때 후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5세트는 우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다.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네. 후배들이 선배님 우리 분명히 이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기하면서 5세트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도 네.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김연경 선수가 너무 가슴이 뛰었고 그 힘이 결국은 우리 여전사들이 또다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항상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김연경 선수.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모습이 취재진에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아따 죽었다. 향경이가 피가 말린다. 와.
이게 말투를 들으니까 어떤 연고가 있는지 아주 구수하게 들립니다. 어디 뭐 얼핏 들으면 저거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 그건 당연하죠. 맞죠? 네네. 그런데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고향이 경기도 안산입니다. 아. 그런데 왜 그 사투리를 쓰느냐? 저게 김연경 선수 부모님이 전남 구례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구수한 사투리가 구사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 말 속에 진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따 죽겠다. 한 경기가 하나 할 때마다 정말 피를 말리는 경기 했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전부 다 저기에 이거 함축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언컨대 브라질하고 다시 붙잖아요. 네. 5세트 가서 이길 겁니다. 김연경 선수의 고향이 경기도 안산이군요. 안산의 안산은 안산 선수가 격려 전화라도 이번에 그러네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남긴 SNS 글이 새삼 화제예요. 뭐 김연경 선수는 뭐 지금 온 국민이 아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가 됐는데 사실 10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김연경 선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외국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 아무리 본인이 외국에서 승리를 하고 활약을 많이 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1년에 이제 그 글을 남겼는데요. 네. 좀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박지성, 기성용 선수가 이제 뭐 한 골 넣으면 그냥 완전 대한민국이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김연경 선수는 아무리 이겨도 소수의 팬만 관심을 갖고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서럽다고 해서 뭐 축구나 야구 정도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아니다. 자신이 바라는 건 조금의 관심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네. 지금은 이제 누구나 이제 아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타가 됐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 브라질과 준결승을 치르게 되는데 브라질이 세계 랭킹 2위예요. 그런데도 이 김연경 경계령이 아주 강하게 내려졌다 그러죠, 안진영 기자님? 네, 조제 호베르투 브라질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이요. 말씀하신 대로 김연경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멘트였냐면요. 만약 경기를 잘하지 못하면은 한국에 아주 특별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다. 그 특별한 선수가 바로 김연경 선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브라질은 지금 가시밭길에 와 있다. 네. 결국 이 가시도 김연경 선수를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플레이 속도가 빠르고 조직력과 수비가 좋다. 이게 결국은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고 김연경 선수를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앞전 전적이 중요한데 예선에서 브라질과 한국이 한번 맞붙어서 0대3으로 한국이 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도중 뭔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이 호베르투 감독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일지 생각을 해보면요. 1세트는 10대 25, 좀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네. 근데 2, 3세트는요. 22대 25, 19대 25 굉장히 많이 따라왔거든요. 한국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브라질 배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준결승은 또 다른 양상이 될 거라고 호베르투 감독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의 경기를 처음부터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사실 어제는 근무 시간이라 조금 못 봤습니다만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경기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브라질이 세계 정상권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응원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번 그 여자 배구 열풍의 한 가운데는 이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희진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입니다. 라바리니 감독은 이게 4강에 우리가 진출을 했잖아요. 오랜 꿈이 이루어졌다라면서 선수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왔는데 네. 그게 현실이 됐다라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 라바리니 감독 말이죠. 대체로 뭐 대부분의 구기 종목 선수들은 아주 유명 선수거나 적어도 그 종목에서 활약했었던 전력을 바탕으로 감독이 되는데 이분은 배구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인물이라 그래요? 실제 선수를 하거나 아니면 배구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배구 감독이 됐냐?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배구 분석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구에 관련된 경기 보고 분석하고 이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6살부터 지역 배구팀의 클럽 코치로 일했다고 하는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왜 그럼 한국이 데려왔느냐? 예. 데이터 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요. 운동선수들 보면 대체적으로 정신력, 그다음에 그렇죠. 경험,
그다음에 본인이 선수로 뛰었던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감독이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철저히 분석을 합니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현미경 배구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끊임없이 상대 팀의 그 경기 내용을 비디오로 분석하고 보고해서 특징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허점을 찾아내고 그걸 우리 선수들한테 그 상대 팀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컴퓨터처럼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배구공을 직접 잡고 선수로 뛰진 않았지만 분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분석이 결국 이번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별로 맞춤형 훈련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현대 스포츠는 정말 과학이죠. 과거의 올림픽 신기록이나 세계 신기록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깨져가고 선수들의 훈련량이나 훈련 방식도 워낙 그 과학화되면서 더 좋은 기량을 연출하곤 하는데 이 라바리니 감독은 우리 선수들과의 화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죠? 각도 별로야. 뭐 밑에 잡았어. 네? 45 디그리. 자, 아이고. 직접 들으셨죠? 45 디그리. 네, 김연경 선수 영어 아주 잘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보고 했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였다 그래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요새는 친근한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더 재미있는데요. 이 네. 김연경 선수랑 이 라바니니 감독이 이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어깨 동무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처음에는 이제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찍었으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제 어깨를 툭 친 거예요. 어깨를 툭 치니까 갑자기 스마일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감독과 이제 선수가 격이 없이 친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스포츠 감독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리더라든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의 리더라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카리스마 있고 그냥 엄하게 딱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 선수들과 공감하면서 친구같이 대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뭐 카리스 있고 뭐 엄하게 하는 스타일이 이제 대세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 공감하면서 친구와 같은 이제 리더가 더 좋은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복준 교수님, 이 리바니 감독과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과거에 아마 선수들이 어디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나 봐요. 다 타고 있는데 감독이 이 라바리니 감독이 이제 안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땅콩 사러 갔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과거에 땅콩 회항 사건은 자주 들어봤잖아요. 이게 예, 뭐 예. 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땅콩 회항 사건 아주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 감독은 땅콩을 사러 갔다가 예. 늦었네요. 뭐 예. 그래서 비행기가 제대로 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놓쳤다고 합니다. 이분. 놓쳤나요? 네, 아마 다음 비행기로 간 아이고 것 이거 같습니다. 큰 고생을 했겠네요.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소식 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고 네.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또 패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안진영 기자님, 터키가 굉장한 이 배구 사랑 국가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국가적으로 좀 어려운 일도 있었다고 해서 이 패배의 아픔이 더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터키 선수들이 이날 패배 후에 코트에 주저앉아서 유독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남다른 사연이 있는데 지난달 28일 터키 남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이 돼서 이미 8명의 목숨을 잃고 1만 6천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터키 선수들은 이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승리가 간절했던 거였죠. 그래서 주장인 에다 에르뎀은요. 산불 진화를 위해 싸우는 터키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패하면서 더 이상 진출할 수는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르뎀은요. 한국은 준결승에 오를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네. 터키는요. 지난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3, 4위전을 한국과 치렀었잖아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많은 국가입니다. 네.
터키에 가면 우리나라를 형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제가 알기로는 1950년 우리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국가가 터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터키가 갖는 어떤 국가적인 유대감과 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안타까운 소식을 알게 된 누리꾼들, 터키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좀 모색해 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은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누리꾼들이 해시태그 Pray for Turkey, 그러니까 터키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제 그런 글을 올리면서 산불 피해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터키를 위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고 산불 현장에 실제로 묘목을 기부하는 기부 행렬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부를 각자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연경 또는 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묘목을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누리꾼들은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되길 바란다 등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그 화재 소식은 지난 월요일인가요? 한번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화재가 빨리 진압돼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마지막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번에 장애물 승마 경기, 여기에 약간 좀 보기 안 좋은 조각상이 등장해서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디냐면 도쿄올림픽 승마 장애물 경기장에 이제 그 실물 크기의 스모 선수 조각상이 아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코스마다 이제 일본 문화를 상징하는, 지금 나오는 거 저기입니다. 네. 상징하는 조각상을 배치해놨는데, 이게 출전 선수나 말들한테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경기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말이 평상시에는 연습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저 그림은 처음 봤죠. 더더군다나 또 이 그랬겠죠. 동물은 그 인간한테 가장 그 두려움을 느낀대요. 네. 그 인간을 접해본 동물은. 그런데 저렇게 덩치도 실물 크기래요. 네. 덩치 큰 저 사람이 뻗대고 있으니까 아마 말들이 좀 겁을 먹어가지고 경기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글쎄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화니까 이것을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의혹은 좀 있었겠지만, 이게 실제 경기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돼서는 안 됐었겠죠.